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에이 씨발 개 같은 년, 재수 없는 년, 족 같은 년. 교실 청소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우리 호민이 욕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땡 하면 가방 들고 눈 깜짝할 새 나가는 애가 지금까지 학교에 왜 있으며 도대체 누구한테 욕을 퍼붓나? 호민아, 복도로 나가 호민이를 불렀지만 호민이는 나 들으라는 듯 더 큰 소리로 욕하며 계단을 휙 내려갔다. 복도 끝에는 3반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건 채 서 있다. 아, 이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아이들이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교실 문을 열었는데 선생님 반 진관이가 교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영이가 다짜고짜 문 앞에 서 있는 진관이 배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동영이를 야단치려는데 호민이가 우리 교실 문 앞에 붙어 서서 동영이를 자꾸 불러요. 그래서 제가 동영이는 나하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니까 먼저 내려가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가고 문에 붙어서 자꾸 창문하고 문을 덜컥거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먼저 내려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하면서 고함을 빽 지르더만 저를 욕을 막 퍼붓고 내려가는 거예요. 착하고 여린 3반 선생님이 사정을 이야기하다 그만 눈물을 뚜루룩 흘린다. 이야기를 듣는 나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3반 선생님 등을 토닥이고 있지만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 일을 어찌 풀어야 하나. 올해 이 학교에 와서 6학년 담임을 맡자 모두 걱정해 주었다. 지난해에 이 아이들이 별나서 연세 드신 담임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임시 강사 선생님도 한 달을 못 견디고 떠났다. 새 선생님이 왔을 때도 교감 선생님이 늘 몽둥이를 들고 함께 수업했단다. 한 해에 담임을 3번 바꿀 만큼 별난 아이들이라며 몇몇 아이 이름을 가리키면서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교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할 때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자기한테 몽둥이가 있으니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겠다고 할 때도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자신에 넘쳐 있었다. 호민이는 우리 학교 짱이었다. 교감이 명단에서 짚어줄 때도 그 이름은 가리키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절대 지존의 존재였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몰랐다. 청소 안 하고 내려가는 호민이 이름을 불러치면 지나가던 옆반 아이가 선생님 아직도 소문 못 들으셨어요? 쟤 정말 성질 더럽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직접 찾으러 내려가는 게 더 나을걸요? 할 정도였다. 화장실에 아이를 가둬놓고 자기 보는 앞에서 바지 내리고 똥 싸야 교실로 보내주었다. 지나가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땅바닥에 눕혀놓고 지근지근 밟았다. 책가방은 옆반 아이가 들어주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멀대 같은 우리 반 선우가 우산을 갖다 바쳤다. 교실에선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청소는 물론 급식 당번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싸우기를 여러 번 한 끝에 이제는 가방도 자기가 들고 다니고 청소 당번이 되면 청소기도 돌린다. 급식 당번이 되면 앞치마도 입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한다. 수학 익힘책에 문제도 풀어서 내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는 물어보기도 한다. 우리 학교는 다달이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많이 올라 내게 선물을 받기도 했다. 공차다 아이들하고 부딪히면 미안하다는 말도 하게 되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지내고 있었는데 3반 선생님한테 욕을 퍼붓는 일이 생긴 것이다. 다음 날 호민이는 첫째 시간이 다 끝날 무렵 학교에 왔다. 오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잔다. 그때 호민이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호민이 학교 왔느냐고. 호민이 때문에 나를 한번 만나고 싶은데 지금 학교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신다. 나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참에 잘 됐다. 아이들이 과학실에 공부하러 간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활기록부랑 가정환경 조사서만 보고 막연히 호민이가 힘들겠구나 여기고 있는데 집안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 좀 자세히 물었다. 선생님, 우리 저거 참 불쌍합니다. 아우마이가 저거 3살 때 심장마비로 죽었어예. 자고 일어나니 죽었는기라예. 그게 제 무남동네 외동딸이었습니다. 저거 아버지가 저거 형하고 둘을 못 키우니
친할매 집에 맡겼는데 할매가 키우기 힘들어 놓으니 큰 거는 할매가 키우고 작은 놈은 고모 집에 맡겼어요. 고모 집에 사촌들이 아래이로 1살 터울로 있었는데 그래 호민이를 구박했던 모양입니다. 저거 외할아버지가 죽은 딸이 보고 싶어 저것들이라도 보자 싶어 찾아갔더만 할아버지 불고기 한 번만 사주세요 하더랍니다. 고기를 허겁지겁 먹는 거 보고 불쌍해서 그 길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마저 재작년에 세상을 버리고 저거 아버지는 세장가 가서 살고 예. 저거 아버지가 지금 키울 형편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래 나이가 70이 넘어가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어떨 때는 저도 자아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짜까예. 마 저거 아버지한테 보내볼까예. 뉴스에서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호민이가 선생님한테 욕을 했다니까 놀래겠습니다. 아이고 저래가 제가 중학교까지 키우겠습니까? 저러다 깡패라도 되면 웃잡니까? 할머니는 남은 자기 삶에 호민이가 어떤 짐이 될까 싶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호민이가 늘 가시 세운 고슴도치 같더니만 사촌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랬구나. 교장 선생님, 형, 아저씨, 지나가는 아줌마한테도 욕을 해대더니 자기를 버린 어른들한테 분노가 쌓여 있어 그랬구나. 할머니는 호민이를 데리고 3반 선생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호민이도 할머니 호령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 3반 선생님도 함께 무릎 꿇고 굽실거리며 겨우 할머니를 달래 보냈다. 할머니가 가시고 나자 호민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있는 대로 쾅쾅 닫으며 화풀이를 해댔다. 그 다음 날도 호민이는 늦게 왔다. 첫 시간이 끝나고 둘째 시간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왔다. 역시나 가방을 사물함에 던져넣고는 엎드려 잔다. 호민이를 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호민아, 왜 늦었어? 형이 학교 갈 때 너 깨워주고 가기로 했는데 안 깨워줬어? 못 일어나면 내가 너희 집에 들러 함께 학교 온다 했잖아. 내일부터 데리러 갈까? 아, 신경 끄세요. 상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신경 안 쓰게 네가 행동해. 늦게 오고 교실에서 공부 안 하고 자는데 어째 신경을 안 쓰냐? 그래, 호민이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어쩌겠어? 이겨내야지. 네가 잘하는 말 있잖아. 찌질이. 네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찌질이다. 네 힘든 거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있네. 아, 씨발. 그래, 내 찌질이다. 어쩔래? 그래서 어쩌라고? 내버려 두래 안 하나?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책상을 콱 내리치더니 고함을 빽 지른다. 주먹을 부들부들 떤다. 왜 갑자기 욕을 하냐? 그리고 왜 반말하냐? 와, 씨발려나. 나는 위아래도 없다. 나는 찌질이어서 위아래도 없어서 그렇다. 와, 씨발. 진짜 재수없다. 어제 할머니 왔다 간 뒤로 마무리 잘해서 어째 좀 잘해보려다 더 망치고 있다. 아, 손발에 힘이 빠진다. 호민이는 씩씩거리며 나를 째려본다. 콧구멍도 벌름벌름하고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다. 기가 차니 헛웃음이 나온다. 와, 쪼개노. 왜? 나도 내 마음이다. 벌써 주먹에 힘 빠지냐? 주먹을 더 꽉 쥐지. 힘도 없냐? 날마다 늦잠 잔다고 아침도 안 먹는데 힘이나 있겠냐? 내 힘 안 뺐다. 네가 내 마음 다 아나? 목에 핏발 세워가며 호민이가 소리를 지른다. 네 마음 다 알지? 말해봐라. 내 마음 다 안다며. 말해봐라. 내 마음이 뭔지. 알지. 니는 내 좋아한다. 지랄하네. 솔직히 말해줄까? 니 진짜 재수없다. 3월에 처음 볼 때부터 니 싫더라. 니 얼굴 볼 때부터 토할라 하더라. 나를 째려보며 욕을 해대지만 호민이는 울고 있었다. 독하기로 유명한 호민이가 내게 욕을 퍼부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지만 주먹이 슬그머니 풀린 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내게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이런 호민이를 보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 호민아, 이제 좀 시원하나? 함께 고함 빽빽 지르며 똑같이 싸워대다가 내가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물었다.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욕을 해대던 호민이가 주먹을 풀더니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 호민이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나도 눈물이 줄줄 흘렀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니, 호민아, 너 잘 태어났어. 너는 이 다음에 꼭 성공할 거야. 내 말 믿어. 난 공부도 못하잖아요. 머리도 나쁘고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야, 네가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 목공이 할 때도 네가 우리 반에서 가장 톱질도 잘했고 가장 빨리 만들었잖아. 그리고 네가 마음만 먹고 하면 뭐든지 잘하잖아. 어제 헌재 수정 테이프도 네가 5분 만에 고쳤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된 건 네가 반대로 감아서 그래. 보세요. 그것만 봐도 내 머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좋다면 그걸 바로 고쳤어야죠. 아니야. 그거 한 번만에 고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거야. 네가 관찰력이 뛰어나서 그걸 고친 거야.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열어보인 적 없는 호민이가 마음을 열고 내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기처럼 온갖 투정을 부리고 있다. 아, 이제야 우리 호민이가 마음을 여는구나.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잘하는 것 없다고 넋두리 늘어놓는 호민이를 보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행복했다. 야, 이놈아, 니 자꾸 이래 할래? 이제 나는 니 못 키우겠다. 너가 아버지한테 가라.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놀라 고개 들고 보니 어느새 호민이 할머니가 와 있다. 할머니, 학교 왜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저 애 못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학교를 잘 갔나 보려고 살짝이 학교에 올라와 봤어요. 얘. 교실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가 싶어 와봤더니 여기에 있네. 얘. 이제 저가 아버지한테 보낼랍니다. 네 가방 싸라. 대운동 가자. 그래, 간다! 가면 될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보내라. 간다, 안 하나? 내 같은 거 보기도 싫은데 꺼져줄게. 대운동 간다, 안 하나? 호민이는 다시 책상을 쾅 치며 의자를 휙 던지고는 교실로 달려가 가방 챙겨 교문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머리를 감싸 쥐고는 할머니한테 왜 학교 오셨느냐고 원망스레 말씀드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막 호민이가 마음 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때 오셨냐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한참 고민하다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가게에 있고 호민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다. 집에 전화해도 안 받는단다. 할머니, 호민이 아버지가 아이들 키울 수 없어서 친할머니 집에 맡겼고, 친할머니도 못 키워서 고모 집에 맡겼고, 호민이는 고모 집에 살 수 없어 외할머니한테 왔는데, 그런 아이 보고 아버지한테 가라 하면 길거리로 나가라는 소리와 같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무조건 할머니가 잘못했다 하세요. 앞으로 할머니 죽는 날까지 형하고 셋이 똘똘 뭉쳐 잘 살자고 하세요. 그리고 전학 가면 지금 이런 선생님 못 만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 무조건 지금 학교로 다시 가라고 하세요. 오늘 오면 제가 친구들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테니 체육할 때 슬쩍 오라고 하세요. 꼭 보내주세요. 넷째 시간이 끝나도 호민이는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누구도 내게 호민이 어디 갔냐고 묻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에 공차는 아이들 틈에 호민이가 있을까 싶어 내내 창밖을 내다봤다. 다섯째 시간이 끝날 무렵 호민이가 뒷문 열고 고개 숙이고 들어왔다. 아침에 그랬듯 다시 책상에 엎드린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다음날 나는 끙끙 앓았다. 한 주 결근했다. 학교 가면 호민이한테 니네 보고 싶었제 말해야지.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려보며 혼자 빙그레 웃었다. 학교에 가니 호민이가 없다. 내가 결근한 날부터 호민이도 일주일째 결석하고 있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야, 니 내가 그래 좋나? 내가 아프니까 니도 따라 아프네? 혼자 너스레 떨다 끊었다. 호민이는 여전히 학교에 늦게 온다. 1시간 끝나고 올 때도 있고 둘째 시간 중간쯤에 오기도 한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 어제는 9시 다 되어서 왔다. 오늘은 8시 50분에 왔다. 하지만 내일 또 둘째 시간 지나고 올 수도 있다. 아침에 오자마자 엎드릴 때도 있고 수학책을 갈기갈기 뜯을 때도 있다. 하루 내내 칼로 책상에 구멍을 뚫을 때도 있고 연필을 깎아 껍질을 훅훅 불어 날릴 때도 있다. 뒤돌아보며 친구 필통을 가져다 만지다가 부수기도 한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한다. 그럴 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팍 숙인다. 우리 둘은 서로 다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목이 그래요, 그죠? 이럴 때는 소주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아, 여기 오늘 방송 중이라도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마음 놓고 드세요. 제가 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갑자기 이 낯선 목소리가 들리셔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이야기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소개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예. 저는 네, 팟캐스트 학교종이 땡땡땡의 박성진입니다. 예, 저는 닭동철입니다. 네, 저는 전유령이고요. 네, 저는 이예숙입니다. 예, 저는 부산서 온 이상석입니다. 와. 저는 녹음할 때 따라왔다고 갑자기 오라고 해서 들어온 조재은입니다. 우리끼리 하다 박수 한번 쳐야겠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모신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는 내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어릴 때 선생님한테 대놓고 욕은 안 했거든요. 욕은 안 했는데 나는 달라들긴 달라들었어요. 근데 달라들었는데 맞으면서 달라들었죠. 그런데 얘는 선생을 이기네. 근데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김원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네. 학교를 그만두셨거든요. 몸이 아파서. 예,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몸이 아팠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온몸으로 아이들을 보살폈다는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한테마다 그냥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절망스러운 이야기뿐만 아니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래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뭐 어디에 뭐 부모들도 이 할머니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뭐 하고 경찰에서 뭐 법으로 하겠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절망스럽죠. 근데 내가 굉장히 믿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단을 떠났어요. 정년이 아닌데도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게 저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이 제도가 선생님이 설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아이들을 이럴 때는 나는 내가 호민이 다닌 것 같으면은 같이 맞붙어 싸웁니다. 싸워서 운동장 구석에 가서 뒹굴고 두드리 패고 지도 내 때리고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교육제도도 문제지만은 요즘 아이들이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제가 선생 노릇 할 때는 1978년, 9년 이때 교단에 섰는데 그때는 좀 부끄럽지만은 선생님 노릇을 하기는 쉬웠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선생하러 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던 사람들이 선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쳤느냐? 저는 선생의 요건 중에 꼴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임용고시가 있고부터는 정말로 고시 합격생들이 선생이 되죠. 거기다가 연약한 여선생님들, 이 연약하다 하면 안 되지. 안 되겠구나. 어쨌거나 힘이 좀 없는 여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절망스럽다 그러죠. 그 절망은 아이의 절망보다도 교사 자신의 절망이 더 큽니다. 그래 되면 교육은 나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같으면은 나는 얘 호민이하고 좋은 말로 안 할 것 같아요. 물어 뜯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호민이도 내를 물어 뜯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또 좀 그랬는데 김은주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셨는지 부산 가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물어보셔서 저희한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예. 그 애정이 어쨌든 아이와 만나면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예. 있는 상태라면은 아이하고 맞붙거나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건 품고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그렇죠. 나오고 예. 기분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 애정이 그래 그래도 그냥 선생은 해야지 하고 식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나 보내자 하면은 뜻밖의 친절하게도 나와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에이 애들이 그렇지 뭐 하고 절망이나 하고 선생 못할 것 같아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는 야성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선생님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아이들만 교실에 있다면은 선생할 맛이 나겠어요, 그게? 그러고 거기는 아이들에게 배울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부딪혀야 이게 교사와 학생 간에 진짜 사랑이 생긴다고 봐요. 내가 얼마 전에 거제에 1박 2일 놀러를 갔다 왔는데 옛날 대양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리 자꾸 이야기해도 되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시부리 봅시다. 네. 오늘은 말이 되는 터지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아이들이 버스 기사, 그 다음에 술집에 보도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뭐 깡패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친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한 사람은 교감, 한 사람은 부장검사,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일 위부터 제일 아래까지 사회로 친다면은 그렇게 이래 모였는데 거기서 가장 열심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친구는 버스 기사 하는 친구예요. 거기서 보면은 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는 지 하는 일에서 힘을 발휘할 뿐이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귀면서 놀 때 보면은 좀 모자라요.
자기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든지 뭐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그 친구 욕을 해서 안 됐지만 욕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교실이 된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다. 절망스럽다. 그 절망이 절망스럽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될 건 아무것도 없죠. 교사가 아이들에게 절망스럽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에 그 절망이 교사를 잡아먹어버린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정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 니는 퇴직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후배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나 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계 혁신학교 아이들이 권리가 신장이 되고 선생님들이 선생 못 해먹겠다 이야기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과도기라 가지고 경찰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의 손이 이제 떨어지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을 이루는 학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힘을 내서 절망스럽다 하지 마시고 김원주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아픔을 참고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책이 지금 우리 반 일용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철북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한번 양철북 대표님은 어떻게 이 에피소드를 꼭지를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네, 입장에서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이렇게 어떤 틀에 맞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고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다 보니까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을 좀 깨뜨려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전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 사실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교사가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편집하신 이익수 선생님께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음. 여기 호민이 얘기만이 아니고 이 책에는 일용이 얘기도 그렇고 여러 아이들 되게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삶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은주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걸 그래도 자기가 내뿜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전 나왔고 했을 것 같아요. 더 무섭게 억압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다가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저도 와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막 읽는데도 막 나도 약간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성진 쌤이 어찌나 생생하게 읽는지 정말 막 구두구두 떨렸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은주 쌤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데도 너무나 고마운 건 그래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 그냥 이 아이를 그래 나는 내 것만 내 살 길만 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힘들지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 크게 무슨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떤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고맙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정말 진짜로 선생님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계속 참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거 방금 지켜봐주는 그 밖에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켜보는 이게 최고의 네.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 어떨 때 뭐 지각해도 중간점에 셋째 시간 중간점에 와도 지켜본다.
내일 또 모레 둘째 시간 지나고 올 수도 있다. 아침에 오자마자 엎드릴 때도 있고 수학 뭐 책을 갈기갈기 찢을 때도 있다. 칼로 뭐 구멍을 뚫는다.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지켜봐 주는 것. 너 왜 그래? 너 그 학생으로서 할 일이야? 그럴 수 있어. 몇 번 이야기했어. 너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건 교육의 폭이죠. 지켜보는 것은요. 이 아이는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칼로 후부면서 너 이래도 내한테 사랑을 안 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이 앞에 망가질 줄만 알면은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권위를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켜보는 이것이 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네. 그러고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 지난달인가 어디 지방에 가서 다른 선생님을 한번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책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꾸자꾸 빛나는 애 닥쌤 이야기나 이상석 선생님 책이나 우리 일용이 책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책 안 봐요. 뭐 이게 뭔가 이 선생님들한테 딱딱 뭐가 떨어지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내가 교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이렇게 참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무수한 길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는 길을. 그 저는 이제 그때 그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책을 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나이도 출판한 지도 꽤 오래됐고 하는데 마지막에 뭔가 힘을 내서 제대로 출판하고 싶으면 이런 책을 내고 싶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훌륭하잖아. 이상석 선생님 이야기하면 그분은 뭐 워낙 그러신 분이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상석 선생님이나 탁 선생님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 무수한 길에서 내가 갈 길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그런 또 힌트를 준다고 해야 될까,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는 저는 주어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첫째 시간 마치고 오고 둘째 시간 마치고 오면은 나를 무능한 교사라고 남들이 탓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실제 아이들과 진짜 만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많은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은 난 솔직히 좀 반가워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친구하고는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는 더 무서운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아이들 있죠. 수업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잠깐 사회적인 일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야기가 딱 시작되면은 책을 딱 펴가지고 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 부산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어느 학교에 내가 근무를 한 3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이 바닷속 같아요. 조용해요. 그 다음 찹찹하죠. 그리고 수업을 딱 합니다. 그럼 애들은 들을 애들만 탁탁 듣고 그 외 아이들은 그냥 엎드려서 지 혼자 지 공부하든지 자고 이러지도 않아요. 지 공부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물어도 너가 이거 어떻노 뭐 이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떠드는 교실보다요, 바닷속같이 조용한 교실은 환장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나도 싸늘해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면 나는 포기를 하죠. 좋다. 너가 정 그렇다면 나도 시험 문제만 풀어주겠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글쓰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겠다. 너가 하고. 글쓰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리고 학교를 발령을 다른 데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죠. 완전 너는 안 봐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한 10년 됐나요? 1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학교에 초청 강연을 갔어요. 초청 강연을 갔는데 이야기 주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가 이야기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 마당을 제가 여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달라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희망자만 받았는데 희망자가 한 200명 모였어요. 와.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그거를 하면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줘요. 뭐를 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거를 지가 들은 소감문을 적어내면은 그걸 다 적어줘야 돼. 그게 스펙이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도 안 흐트러지고 내 이야기에 몰두를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꼴은 처음 당했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와 내가 이야기를 이래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 기분이 좋았어요. 질문도 막 나오고 이래 했는데 한 달 후에 내 이야기를 뭐 바탕으로 했겠냐마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저거가 글감을 다시 잡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대회를 할 때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그 애들한테 너그 대회 할 때 내가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사평을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9명이 최종 결성에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전교생이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넣어가지고 200명은 저기 강당에 와서 듣고 나머지는 전교생이 듣고 있는데 온 학교가 조용해요. 와. 그거를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달아 하는데 진짜 온 학교가 조용해요. 그러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아이들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그때 선생님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보고 내 놀랬죠. 학생들을 부를 때 자랑스러운 양훈인 이러니까 아이들이 예 이래요. 근데 마음속으로 웃기네. 저거 자랑을 저거가 하나. 그랬는데 진짜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랑스러운 양훈인. 근데 이게 사실은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랑스러운 양훈인 이럴 때 예 할 때 야들은 진짜 자랑스럽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물론 점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았던 자기 뭐 어릴 때 이야기 아니면 아파서 고생했던 이야기 자기 삶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작년과 이야기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나의 꿈은 무엇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뭐 이러면서 관념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이야기 듣다가 울기도 하고 그런 꼴은 참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훈고등학교에 있을 때 글쓰기를 시도했어야 됐다. 3학년이라도 같이 하고 있었어야 됐다 싶었는데 이미 지났죠. 저도 그래서 문제하는 나는 반가운데 공부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 전일영 선생 같은 분 이런 분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정 선생님. 아, 보이는 네. 게 그만하진 보이는 게 않았어요. 다가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절망적이라기보단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뭔가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이를 만나서 부딪히려고 하면 왜 그런 건 하지 마. 너에게 위험해. 그러니까 교사로 뭔가 이 아이하고 뭘 해볼라 치면 no, 하지 마. 이거 너에게 굉장히 위험해. 뭐 너의 안전에 위험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 뭐 학부모, 우리 애한테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글자 공부를 뭐라도 해보려고 치면 우리 애를 왜 남기냐.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아이를 만나는 게 절망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사실 상황이. 그런 무기력함이 사실 더 선생님이 힘들더라고요. 무기력이 아니고 그거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처음에 해주셨던 그 사회적인 제도가 선생님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에 있다. 이게 요즘엔 저는 되게 많이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선생님들한테 이런 아이 잘 살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렇게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선생님들이 그 무기력감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더 쉽게 교단에서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대충대충 사셨던 분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큰 게 우리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저는 드는 생각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법과 제도와 규칙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일인데 특히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뭐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처음에 팟캐스트 우리 하자고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외로운 처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교수법을 찾아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저는 그 이론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바꾸어 놓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그랬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만은 네, 그게 좀 우리 현대 사회가 좀 놓치고 있는 무엇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이상수 쌤이 이야기하셨듯이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교사가 학생들하고 같이 망가지면 된다. 그 우리나라 에서 따지자면 망가지는 1위 탁동재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낱낱이 다른 아이들이고 낱낱이 다른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똑같은 말 하는데 네.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는 애정인 거예요. 그 애정은 이런 개새끼하고 같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온갖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면 또 아주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낱낱이 다른 걸로 나올 거란 말이야. 울컥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규범 이런 게 망친다는 게 단 하나의 아이한테 그런 거죠. 일정한 매뉴얼이라 그러나 그거를 벗어나는 맞아요. 거는 선생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절망이 오는 맞습니다. 같은 말 하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전히 또 선생들이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이가 봐주기, 어른의 사정을 알고 봐줘서 이제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 교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정이 있고 온갖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교실에 와서는 그 아이가 전에까지는 그게 통했죠. 교과서를 펴라. 선생 말을 들어라. 이거는 애가 봐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닥치는 아이들이 점점 있는 거죠. 무슨 교과서를 펴 지금 나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줄 때가 됐는 거고 또 어떻게 애가 이럴 수가 있어라고 전에는 통했을지 몰라. 그건 아이가 봐줬기 때문이란 말이야. 어른을 봐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놔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어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다. 이런 아이가 있다. 이런 아이가 있구나. 있구나. 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켜반응이 좋다는 게 탐구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교사가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런 아이가 있어서 만나보지도 기가 막힌 희한한 애가 있잖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폭이 넓어지고 인간에 대한 거. 그거 그래 선생하는 거 아닌가요? 탐구하고. 그래. 가지고. 작동체. 근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을 떠나서 그냥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특히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 있어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서는 절대 안 그런다고 네. 이야기하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옆집 아이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어쨌든 아이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른들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 이름이 뭐였죠? 호민이. 호민이가 이나마 김원주 선생님한테 울면서 욕을 할 수 있었거든.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은 남아 있었던 거야. 호민이한테. 예. 그러니까 야는 이런 식으로라도 바늘 하나 뚫릴 정도라도 있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뭐 잘못했어요? 뭐 법대로 합시다. 요즘 뭐 학부형들 그런 소리 잘한다 그러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아이 진짜 뭘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을 건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는 없다. 이거를 좀 서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은주 선생님이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 아이가 욕을 하고 선생님한테 씨발년이라고 하는데도 그렇죠. 이 아이가 이제 뭐 드러내는구나. 그래도 있구나 한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기대는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잖아. 니네 좋아하지? 이건 무섭죠. 눈물이 팍 날라. 예. 예.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아이라면 방금처럼 할머니조차도 그런 거라면은 아이 편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아이가 선생한테 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예, 적당히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메마르게 지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을 건드리지도 않고. 이게 더 무섭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김 선생님이 이걸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자 3명 말고도 지금 3분이 더 와 계시죠.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있죠. 전일영 선생님. 네. 이 판을 벌리신 분들이시죠? 네.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저희가 처음 팟캐스트가 제가 이렇게 11월? 2016년 11월 2일에 1교시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이상석 선생님을 모시고 너 선생 맞아?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지금 이 팟캐스트가 44교시입니다.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 2년 동안 준비한 기간까지 치면 2년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조금 더 이제 재충전할 기회를 좀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어서 이야기가 목까지 찰랑찰랑 차올랐을 때 그때 또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의 3파인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이런 팟캐스트의 3파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을 주선하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던 양철북 출판사 대표님, 조재은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전희영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해숙 선생님,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맞아요. 예, 숙인의 책방 이야기도 꾸준하게 해주신 이해숙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가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던 첫 최다 번째, 출연자시죠, 그죠? 예, 최다 출연자. 제가 따져보니까 4회를 무려, 4교시를 잡아 드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8교시는 해야 되지. 대학 수업도 아니고 이러면 진짜 학생들 들고 맞아요. 일어나죠. 그때 저희가 초반이어가지고 네.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죠.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저 속으로 욕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가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이상수 선생님도 모셨고, 그리고 저희 원년 멤버들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팟캐스트가 나가고 나서 아직까지 언제가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쉴 거라는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런 이야기 해보자 하고 하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기적에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간다고. 네. 비정기적인가요? 부정기적인가? 비? 비? 그렇죠. 즐겁고 재미있고 얘기하고 싶을 때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굳이 뭐 쉰다 안 쉰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눈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다 같이 6명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꼽아봤어요. 그 초대 손님들을. 초대 손님들을 꼽아보니까 한 14, 5분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밖에 안 됐어요. 예. 나오셔서 워낙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특히 상석 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번에 끊어서 나가는 교실을 굉장히 느리는데 큰 공헌을 해주셨고, 네, 좀 이렇게 비용을 갈게. 비용 절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단체도 하나 있었어요. 단체, 어떤 단체였냐면 정교조 강원도 젊은 교사 2030. 맞아요. 그때는 저희가 또 특이하게 춘천으로 춘천도 날아가서 예.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쵸. 네, 20명 가량의 젊은 정교조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기억이 나네요. 네,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저희로서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이었잖아요. 탁쌤. 예. 탁쌤이 막 이렇게 전혜영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동작도 하면서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들 시와 노래. 그게 우리가 듣는 방송인데 네. 실제로 앞에 사람 있을 때는 네. 보이면 되는 거잖아. 표정이나 동작을. 그렇지. 이게 난감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면 해설을 해라. 어. 이렇게 머리를 쓴 적도 있죠. 그리고 뭐 가장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면 뭐 교육감님? 아니요, 명태가 아. 아니고 정년퇴직하신 이상 선생님이지만 그때 그쵸. 당시에 그 아래 단계에 계셨던 제 강원도 교육감, 음. 네, 민병희 교육감님. 네. 거의 직책을 바로 알고 있는. 아유, 그럼요. 네. 자세가 다르네요. 어깨가 좀 약간 너무 등에 기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민병희 교육감님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기억남고, 우리 그러면 각자 돌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 이야기 손님을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민영 쌤. 사회자로서. 저요? 네. 저는 이상석 쌤이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아서. 네. 예. 아니요, 저는 저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저 너무나 인상에 남지만 사실 탁쌤 할머님. 그렇죠. 네. 이용남 할머님. 이용남 할머니 네. 이야기를 나는 이제 그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야, 이 할머니를 스튜디오에 여기 모셨죠. 예. 댁으로 찾아간 게 아니죠. 네.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무례하구나. 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셨느냐라고 했는데 모시기를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좀 뭔가 긴장도 되고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그걸 제압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떨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할머니를 모실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탁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겨울에 여기 서울 요 일산에서 와 계셨죠. 예, 예. 집이 무지 추워가지고 우리 음. 집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 강원도 거기 네, 추웠어. 근데 무지 추웠어요. 춥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늘 말하는 게 그 막내 아들이 중국에 가서 살았거든요. 꿈에도 예. 보고 싶은 뭐 이런 막내 아들이. 근데 어. 거기 계신 거예요. 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 내내 거기서 지내셨고,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 그래서 양양 가시면은 굉장한 할머니한테는 경험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예. 세상에 할머니 이제 방송국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평생의 자랑인 거죠. 내가 왜 책 방송국에 이야기 나와? 나네요. 책 이야기. 그렇죠. 그런 걸로. 할머니 책 참 낸다고 안 그랬어요? 그건 조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이제 예, 할머니 책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 책은 독자들이 또 만들어 갖고 다 이렇게 펀딩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선구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알라딘 같아요. 서점에 하고 이제 우리 출판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독자들이 내게 이 책을 같이 만드는데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해요. 300명을 모집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후원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만들어서 어쩌면은 또 우리 독자들과 또 우리 할머니에게 헌정하는 그런 책으로 만든 거죠. 그럼 나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선착순 마감이니까 빨리 네, 신청하세요. 빨리 아, 지금도 안 끝났어요? 아니요. 예, 곧 네. 시작합니다. 네. 시작한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2주 혹은 3주 정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음. 싶고 인원이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차면은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펀드보다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서점 담당자들도 책을 읽어보고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이야기고 또 내 이야기 같이 느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책을 처음에 만들려고 시작을 하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때 할머니 초대한 것도 사실은 탁선생님은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졸랐어요. 할머니 초대하고 싶다고. 근데 마침 그때 할머니가 일산에 와 계셔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예 그렇게 했었죠. 살짝 엿보고 싶어요. 그날의 할머니 일기가 좀 궁금해지는. 맞아. 그날 할머니는 일기를 어떻게 쓰셨을 쓰셨을까? 건데 그죠? 갔다 오셔서 그게 할머니는 늘 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겨울에는 일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쓸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로서는 이 일을 한 건 아니야. 예. 그날 내내 아, 이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방송에 집중하진 않고 야 여기 위에 전등이 있고 천장은 나무로 돼 있구나. 앞에 까만 마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진 않고 내내 두리번 거리시더라고. 여기가 뭐지?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일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짧게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잘 풀리지는 않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는 이제 마음이 놓였나 봐요. 거기는 알겠는가 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노래하시더라고. 하고 있지 하고 집에 탁 가니까 다음 날서부터 뭐 새덕집 큰어머니 오라 그러고 또 거기 가서 놀러 가시고 이제 기운이 붙더라고요. 확 살아나시네. 늘 살던 공간, 산 이런 곳에서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돋은 불, 늘 보던 그 나무에 날아오는 새 그런 게 일기가 되는 거지. 대접을 받았다, 뭐 노인정 해가지고 어디서 노인들 오라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관광 보내고 그건 한없이 아무 이야기거리는 전혀 안 돼. 할머니한테는 그런 거. 되게 다르네요. 저희 반 애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일기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죠? 제가 그날
할머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려갔었거든요. 탁쌤이 서울 운전이 조금 무서워서 음. 제가 이제 대신 운전을 했는데 할머니 뒤에 태우시고 그 노래를 다 들었어요. 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녹취해 놓지. 아, 그럴 거예요. 제가 운전하느라고. 음. 탁쌤이 또 막 시켜요. 할머니 뭐 노래 생각나는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노래 시키시고 이러고 해가지고 그 광경이 너무 며느리랑 아니 저희 손주 며느리죠. 손주 며느리랑 손주랑 할머님이랑 이렇게 뒤에 세 분이 쪼르미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게 이 뭔가 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 서울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다른 공간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또 일을 평생 벗삼아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생각하시거나 판단하는 어떤 틀이 좀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일기를 보면서도 그랬고 우리가 두는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뭐 다 좋다 어쩌다 하고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함과 할머니의 기함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마 사람이 이 제도에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은 할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예. 약간 그런 모습이 할머니 삶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맑았어요. 할머니 책이 아이고, 그렇죠. 예, 너무 맑았어요. 예. 역시 그 출판장이라서 다르네. 이게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 밤늦게까지 도토리를 까거나 아침에 오메로 풀 몇 개 있고 이러면 아주 행복한 거고 오늘은 하루를 살았구나 이러고 일이 없는 건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네. 대접을 받았다거나 이건 한없이 힘든 거야. 그래서 전에 글쓰기 회보에서 할머니가 이제 그 책을 읽으시니까 부산 선생님들이 아마 교육청에 가서 뭐 데모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막 울고 쫓겨나고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일기로는 야, 난 선생이라고 늘 행복한 줄만 알았더니만 선생들도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선생님들도 일이 있구나. 예.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팟캐스트 여기서 황시백 교실 네. 이야기를 모두 밀기를 성자. 보고 성자의.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나는 황시백 선생한테 할머니를 소개받았거든요. 그래 막 보석 같은 할머니가 계신다고 시백이가 내보고 막 그냥 그 강원도 오면은 꼭 내가 네 소개시킬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할머니 밥을 황시백은 하여튼 그 사랑의 표시는 밥 먹는 거잖아. 세 그릇.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기운이 없으셔서 그랬던가 아마 그 집에서 그냥 밥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안 먹고 누구야 그 동철이 척에서 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시베이가 니 다시 와야 된다는 거야. 할머니 복작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나서 팟캐스트 그거 보면서 나는 참 들으면서 시백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것 때문에 그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밥을 더 달라고 해서 그 황시백 선생님 놀라운 게 그 밥 더 달라고 하는 게 할머니를 그렇게 기뻐하는 줄 어떻게 알지? 그러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세요 하고 세 그릇을 잡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도 야, 난 세상에 태어나서 밥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는 건 처음 봤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진짜 먹어요. 나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찢어 놓잖아요. 좀 이렇게 뭐
빨간 고기 음. 뭐 이런데 열갱이 부세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이래 짜자하게 졸여놨잖아요. 그거를 대가리부터 그냥 막 빠사 먹어요. 그 나는 그거 뭐 이래 보고 이래 뭐 살점만 이래 좀 뜯어 먹는데 막 없어. 그거를 다 음, 빠사서 먹고는 뼈가 걸리면은 이래 내놓고 음.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 그게 그래 맛있나? 아이고 황생 그게 그래 맛있어 이러는 거야. 황생 그게 사랑의 표시야. 그렇죠. 어.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찡했지. 근데 어째 그 이미 떠난 황시백 이야기까지 그래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뭐 교실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네. 성자 이야기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시백 쌤 이야기는 사실은 음. 제대로 우리가 나누려면은 선생님도 모시고 어. 그때 임길택 쌤 아유, 이야기할 때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 숙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이상 쌤이 또 동무인 또 임길택 쌤 시에 대해서도 지금 막 글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대로 한번 이야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럼 이야기 또 4교시 정도 해야 됩니까? 그건 8교시. 아, 맞아요. 해야 돼요. 그때 모든 일기를 읽고 잠깐 얘기하고는 너무 아쉽고 아이고 뭐가 죄송스럽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진짜 한참 얘기하고 싶은. 못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하여튼 네. 그러면 우리 일단 사회자들 말고 이렇게 초대손님들 모셨으니까 초대손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기억에 남는 꼭지가 있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사실은 이상숙 쌤 할 때 너무 좋아. 밖에서 그냥 그 밖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울었어요. 박재동 쌤이랑 저랑 여기 예수 쌤이랑 밖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진짜 완전히 우리는 밖에서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참 근데 진짜 그 어떤 장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사실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그때 우리 처음에 팟캐스트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지리산 산청에 가가지고 그 달이 그 희영청 밝은 밤에 우리 같이 이렇게 소주 막걸리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우리 2016년 8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 여름밤에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또 갑시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게 그때 저희 집이 산청이라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맞아요. 노래도 어머니 불렀잖아요. 네. 어머님 노래가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안 부르는 분이세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 깜짝 놀랐고 첫 번째 놀랐던 거. 근데 두 번째는 탁쌤 이야기를 아직도 하세요. 그 사람 몸을 베베 꼬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 그럼 저희 못다한 걸로 이게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때가 정말 정말 이렇게 탁 박혀 있어요 아직까지. 탁쌤 네. 춤추는 거는 네. 달을 갖고 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문지 박 시절에 선생 춤을 달빛 아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처음 봤을 때 다리 거지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래 배잔방이 거지듯이 이래. 그 짓을 그때도 했었구나. 그때부터. 아이고 정말로. 글쓰기 연수에서 그때 처음 보셨어요? 그런 셈이죠. 딱 보셨을 때 선생님 한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함양에서 이렇게 갈 때 탁쌤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웃어온 건 처음 웃었어요. 그리고 왠지 또 감동스러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감동은 그러니까 그 때 묻지 않은 사람의 지금은 때가 많이 묻었지만 이제 이 팟캐스트 하면서 때가 많이 묻었어요. 말을 이래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난 제일 처음에 글로서 놀라고 풍선이라는 그 글로서 놀라고 그다음에 자기 반 아이 그때 순이일기였나? 순이일기. 그 제목까지 기억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몇십 년 놀라고. 전에. 근데 그거 놀라게 해준 사람이 황시백이었어요. 아, 상사가 이거 봐라. 이런 글이 있다. 이건 니 우째 생각하노 하고 이래 보여주더라고. 이게 누구? 이랬어. 그 막 보석 같은 친구가 있다고. 아니 그럼 턱통철이랑 황시백 선생님이랑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주례를 했죠. 주례 전에 무슨 사연이 있어야지 주례를 하지. 그렇지. 네, 저는 분교에 도경 분교라고 삼척에 분교에 있었고 그런데 쌤이 이제 정교조로 해직이 됐다가 딱 복직을 했어요. 94년도에. 그래서 저는 탁 봤는데 그때 소주를 마시는 걸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밥을 세 그릇 잡수는 거나 그 고기를 아작아작 대가리부터 씹는 거나 몰라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제가 따라준 소주를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삼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을 저렇게도 받아주는구나 그 소주가. 그래서 나 계속 쫓아다녔죠. 쌤은 주례 같은 거 안 한다는데 내 쌤이 아니면 내 결혼 안 하겠다고 쫓아다녔죠. 아, 나도 진짜 밥을 맛있게 먹어야겠다. 대표님은 밥은 맛있게 못 먹어도 맛있는 데는 알잖아요. 식탐이 많죠. 그러니까 시백이는 맛있는 집 이걸 굉장히 안 좋아하지. 쓸쓸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집. 그렇게 말로 하기가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아서 전에 양양에서 글쓰기 모임을 할 때 제가 지역 대표를 한 적이 있어서 그 황시백 쌤은 그런 집을 좋아할 거다 그래가지고 제일 허름한 집을 찾아봤어요. 뭔가 있어 낮은 집에 간판도 좀 그렇고 뭐 도루묵을 굽는다 그러나 그런 거 술도 일부러 찾았을 거 아니야. 미리 또. 답사를 했잖아. 그 골목을 걸어가서 그래서 선생님 바로 여기입니다. 좋아할 것 같잖아. 그건 또 아니야. 야, 이런 데서 무슨 또 술을. 그래서 빨리 자리를 옮긴 적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거기 마음이 가요. 그렇지. 네. 제가 이제 한참 더 얘기를 했어야지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거나 뭔가 마음이 가야지. 누군가의 뭔가가 있는 걸 받아주는 거지. 보나마나 이제 선생님을 불편한 거야. 규정을 딱 해보는 건 선생님 보나마나 이런 집 좋아하죠. 여기 있어 이건 또 불편한 거야. 내가 고급집 좋아하지 마 이렇게. 황시백 선생님 어려운 사람입니다. 진짜 황시백 쌤은 그래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고를 읽는데 원고를 읽다가 제가 혼자서 저녁에 읽었는데 와 이건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뛰어나가 슈퍼에 가서 술을 사와가 술을 먹다가도 혼자서 엉엉 울면서 진짜 원고를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혼자서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예수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글을 봐도 황시백 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진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내가 부산에서 글 모임을 글 공부 모임을 한 너댓 개 이래 하고 있는데 황시백 글을 애선사랑이라는 그 글을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제일 글 공부에 이렇게 좀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내가 그랬더니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황시백을 욕을 해요. 도대체 뭐냐? 무엇이 이리 잘났냐? 이러면서 그 이제 욕이 아니고 이제 그 존경의 마음을 역으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살았으면은 내가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마 똑같은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평생. 그래서 그 쓸쓸한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참 살아 계셨더라면 진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애쓴 사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한 3-4시간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 머리 맞나요, 이거? 저 이해숙 편집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음. 굉장히 마음에 남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성진 쌤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공개 방송도 참 좋았어요. 그 젊은 2030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가 어떤 순간 처음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경직됐었죠. 약간 음. 이런데 이제 2교시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뭔가 이렇게 확 그 노래 부르고 아까 이렇게 몸짓하고 그럴 때는 뭉클했어요, 약간. 전인혁 쌤이 큰 역할을 네. 했죠. 네. 같이 뭔가 되게 네.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 순간을,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 그랬을 때 저는 그때 딱 노마 선생님이 가장 좋았던 건 어떤 국어 선생님한테 당신 예술가라고 아이한테 자기 모른다고, 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다만 나는 시를 읽을 때 그냥 이제 그 배경음악을 조명도 조명을 그렇게 하고. 살짝 바꾸고 음. 음악을 살짝 틀어서 아이가 시를 읽게 한다. 난 그거밖에 못한다. 음.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당신이 예술가라고, 국어 예술가라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하셨거든요. 감동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또 역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생길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 사실 이 팟캐스트가 그런 사실은 정말 힘든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을 위로도 하고 얘기도 건네고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자리를 우뚝 세워준 것 같아서 그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진짜 자주도 못하지만 이렇게 직접 그런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건네면 참 좋겠구나. 같이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특히 저는 잘 부산에 모르니까. 한번 오세요. 다음에 할 때는.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희망을 말씀해 주셨네요. 뭐 네.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야, 역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가 권정생 선생님 이제 이야기 하려고 권정생 선생님 동화책을 막 이제 엄청 많이 읽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지금 결혼할 신랑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는 날인데 와, 숙제를 맞아, 해야 맞아. 됐었어요. 그래서 권정 선생님 책을 너무 못 읽어가지고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 만나는 장소에서. 네, 만나는 장소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책을 그래도 읽는 모습. 소개팅을 해야 되니까 좀 예쁘게 차려입고 네.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영화제 꼬셨습니다. 그 당시 남편분의 말씀이 등 뒤에서 광채가 나왔다. 강릉 전체가 밝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강릉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저렇게 고상하고 우아한 여자가 책을 읽는 여자가 있다니. 저는 내가 아는 정희는 아는 그런데. 그럼 우리 팟캐스트가 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중매자 저는 근절해야죠. 네, 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빛이 날만 해요.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은 사회자 두 분은 늘 탁동철 선생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를 하고 두 분은 늘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요. 심지어는 서로 헐뜯기까지. 난 그런 게 참 사회를 두 분이 참 잘 본다. 그런 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진짜. 진짜로. 네, 진짜 좋았어요. 이야기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제가 잠깐 이 대목에서 끼어든다면 이렇게 밖에서 들었을 때랑 다르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령쌤이 없어서 잠깐 대타할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뭔가 이렇게 뭐 이런 막 이렇게 대답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막 대도 안 한 말을 막 하는 게 보고 있으면
이제 탁쌤은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뒤에 슬쩍슬쩍 나오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진쌤이 정말 애를 쓰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나라도 한마디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아, 진짜 성진쌤이 되게 많이 중심을 이제 잡고 와서 해서. 이야기지 마. 죽었다 깨도 성진쌤처럼 이런 일은 못하죠. 맞아요. 나는 그걸 보고 또 요전에 얼마 전에 그 비유 공부를 했던 아, 네네. 이야기. 그거를 뭐 이야기를 할 때, 아, 난 제일 처음에, 성진이가 왜, 성진이 교실에서 비유 이런 거로 가지고 시를 공부를 한다? 그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썩 들었거든.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러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참 성진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멘트를 그렇게 하되, 뭐,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다고. 참, 그 짜고 한 이야기겠지만, 참 좋다. 그런 좋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용기도 없고 그러게. 예, 박선일 쌤 기본 태도가 내가 망가져서 자리가 좋아진다면 이런 그렇지. 태도가 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의외로 이상석 쌤은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자유로우신데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랬죠. 준비왕이. 정말 놀랐어요. 강의가 한 번 있으면은 A4로 수십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걸 출력을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써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처음 팟캐스트 할 때도 팟캐스트 대본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는 상수 사실 쌤. 좀 집착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말은 야 망가져야 돼 이러지만 진짜 안 망가지는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진짜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좀 나는 초대 손님을 모셨는지 프로듀서를 모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이고, 시끄럽다. 1, 2교시만 하고 진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3, 4교시까지 해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진짜. 8교시까지 원래 계획으로 쓴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교시는 더 해야 선생님이 되고 잘렸어. 고사를 하셨죠. 잘린 건가? 에이, 정확하게 아니, 얘기하면 그게- 상 선생님이 고사를 그게- 하셨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팟캐스트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상의를 드렸던 분이 이상석 선생님이에요. 이상석 선생님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섬처럼 있는 선생님들한테 동무가 돼줄 만한 수다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지, 하자, 해야지. 그러면 상석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시면 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상석 선생님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이 팟캐스트 사회를 선생님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걸 생각했어. 준비를 엄청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욕망돌이네, 욕망돌. 아니고 말을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난-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니까? 야, 진짜 까야 돼. 이런 분들은 까야 된다고. 정말 한 20차시까지로 쭉 계획표를 세워놓으셨어요. 계획표를 다 세우셨어요. 거기 우리가 초대 손님으로 와. 가는 거지. 저기 은근히 뒤끝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진짜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얘기. 좀 더 또는, 아이들이 깊숙하게 그쵸. 또는 아이가 스스로 나와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네. 왜냐면 이제 아이들 이야기라고는 했지만 사실 어른들 시선에서 본 아이들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얘기하는 자기 얘기는 어떨까 사실 팟캐스트 좋겠다. 처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담임 선생님으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뭐 호민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호민이랑 뭐 전화 통화를 해보던지 너는 그 당시에 어땠는지 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애들이 직접 얘기하는 자기들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는 학교가 교실이 힘들지를 않아요. 이제 어떤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가깝게 매달리지를 않게 되는 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정말로 반응이 잘 안 돼요. 어떤 젊은 선생님 말을 할 때는 뭐가 힘들까? 저는 늘 옛날을 하면은 학교 가면은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해야 되고 늘 학교 격리를 받으니까 얘기해 보고 늘 3복씩 세 학년을 한 교실을 가르치거나 주로 가르친 게 이제 2복 시간이야. 2학년 가르치고 뭐 그러고 반에 교실도 많았고 애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 썩 적고 한 학년만 가르치고 행정실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큰 고민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들하고 하글다글이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못 나누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또 아니잖아. 굉장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교장선생님, 윗사람들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온갖 아이들, 학부모도 너무 힘들고, 이게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요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젊은 선생님들 얘기를. 그게 진짜 고민이죠. 사실은 저는 몇 센치, 한 발, 두 발 이렇게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할 만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망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아주 건방지죠. 내가 절망 아니다. 너가 참고 너가 잘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죄스러운 이야기인데 절망하는 선생님들을 여기 모셔야 돼요.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을 안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도 곧 새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필요하면 전화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했고 이 이야기 하면 아마 또 우리 이상 선생님 또 우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김수업 선생님 못 모신 게 제일 아쉬워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 아쉬워. 우리가 모셨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사실 이제 5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었죠. 네.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수업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수업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었던 게 우리말 사전이었거든요. 그 사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전을 당신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서 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후학들의 일이에요. 근데 진짜 걱정이 이호덕, 권정생, 김수업 이런 어른들이 다 떠나셨단 말이야. 그럼 뒤를 이을 사람이 탁동철, 이상석. 그 어른을 욕보이지 마라. 근데 하여튼 이어갈 사람이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큰 일을 하셨을까 이래 싶은데 참 그거를 잊지 못하는구나 이래 싶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거의 혼자 아니면 몇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세대에 오면은 많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 많은 이 사람들을 뭐 조직해낸다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하여튼 네, 뭐 그 다른 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오늘 울컥 꺼내서 하여튼 이야기가 좀 그랬는데 우리 곧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좀 짐을 더 놔야 이랬는데 왠지 곧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이러지? 쉽다는 말이 무색하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들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마무리 지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찰랑찰랑 목까지 끝까지 찼을 때 그때 우주의 기운이 동하면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이랬는데 곧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사회자들 모여서 초대 손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당분간은 좀 더 좀 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자꾸자꾸 빛나는 이라는 그런 양철북에서 나온 학교 이야기들, 방법론이나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말 아이들과 현장에서 부대껴 만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은 책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꼭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도 할 예정이시라면서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낭독을 들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탁쌤 교실 이야기나 상수쌤 교실 이야기 들은 분들 다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당분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뭐 오는 8월이나 9월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하고 여기 팟캐스트에 올려두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그리우면 선생님들이 또 뛰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밑밥을 또 던지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팟캐스트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탁동철 교실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탁동철 교실 이야기, 이것은 나는 생각에 동철이는 그게 뭐 부끄러워서 뭐 말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교육사의 굉장한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잘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잘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다음에 고민을 해서 잘 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이 팟캐스트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교시부터 44교시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처음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하고 기억나시죠, 장수쌤? 광화문으로 갔지. 광화문으로 달려가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예. 그리고 급작스럽게 생긴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북남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최근에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훨씬 더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게 다 학교정이 땡땡땡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한 시대를 증언하는 그런 소중한 기록으로서 근데도 저희는 그런 거대 담론들보다 교실 이야기에 집중했단 말이죠. 아이들 이야기에 집중하고 다시 시즌2가 시작한다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평범한 선생님들의 조금 더 고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한 말씀씩. 빨리 새로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멘트하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게- 지금 뭐 쉬는 거니까 막 그만두는 건 아니까 저희 다시 만나요. 우리 매번 하던 걸로 그냥 그럼 할까요? 다 같이 이벤트입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맞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